서연아, 우리 엄마가 집 사려고 5억을 대출받았어. 이제 내 아파트 팔아야겠다. 그래야 빚을 갚지. 어디서 말대꾸야. 이빨 다 부서지고 싶어. 오만 쟀어. 남편은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씩 웃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느 도시에 사시는지,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연은 대학 시절부터 목표가 뚜렷한 여성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미래를 명확하게 계획했다. 22살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는 유명 회계법인에 입사했다. 그녀의 커리어는 성공적이었다. 5년 만에 평사원에서 선임 회계사로 성장했다. 서연은 남는 시간을 재무 설계, 투자 강의, 자기 개발 세미나에 쏟아부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술이었다. 일주일에 3번 합기도 도장에 다니며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키웠다. 민준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연애는 순탄치 않았다. 똑똑하지만 소극적이었던 대학 동기와 관계가 있었고, 야망은 넘치지만 일에만 미쳐있던 직장 동료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관계도 1년 이상 가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인생 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할 파트너를 찾지 못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25살에 생겼다. 그때까지 그녀는 월급의 거의 3분의 1을 꼬박꼬박 저축해 계약금을 모았다. 은행은 대출을 승인했고, 그녀는 서울의 아담한 원룸,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었다. 이곳은 나의 요새야. 그녀는 친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3년간 서연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유흥은 최소화하고 옷은 세일할 때만 샀으며 휴가는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에서 보냈다. 매달 그녀는 의무나 빚금보다 더 큰 금액을 은행에 송금하며 하루빨리 대출을 갚으려 애썼다. 너 미쳤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 혀를 찼다. 인생은 즐기는 거야. 밤마다 계산기나 두들기라고 있는 게 아니고 대출 다 갚으면 2배로 즐길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대신 나에겐 든든한 기반이 생기겠지. 28살 서연은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 이는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주거라는 기본적인 필요가 해결되자 그녀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전시회나 콘서트도 다니며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 1년 후 그녀는 2번째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생각을 했다.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고 서연은 아파트를 임대하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월세 수입이 매달 내는 원리금을 거의 다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했다. 신축 원룸이라 인테리어가 필요했고 몇 달간 주말마다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감독하고 마감재와 가구를 골랐다. 이제 공식적으로 나를 건물주님이라 불러줘. 첫 세입자가 입주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을 때 그녀는 농담을 던졌다. 탄탄한 경제적 기반은 서연에게 자유를 주었다. 더 이상 푼돈까지 계산하지 않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살 여유도 생겼다. 실직하거나 아플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신감은 그녀의 외모에서도 드러났다. 고든 시선의 갈색 눈, 가볍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가진 아름답고 건강미 넘치는 30대 여성이었다. 강민주는 친구 수진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다. 그는 다른 지인과 함께 왔는데 다부진 어깨에 매력적인 미소,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단정한 머리 스타일에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민주는 건설회사 영업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아직 혼자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테이블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자 그가 물었다.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일지도 모르죠. 서연이 받아쳤지만 이내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냥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대화는 편안하게 이어졌다. 민주는 경청할 줄 알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졌으며 유머 감각도 있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즐거웠다. 파티가 끝나자 그는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다. 내일 전화해도 될까요? 그가 집 앞에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백합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서연은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말한 기억이 없었기에 기분 좋게 놀랐다. 수진 씨한테 물어봤어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저희 형제가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늘 애쓰셨죠. 서연은 그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느껴지는 따뜻함의 마음이 움직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계산서를 자신이 내겠다며 다음엔 서연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렇게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민주는 세심하고 다정했다. 서연이 언젠가 흘리듯 말했던 초콜릿을 사다 주거나 보고 싶다고 했던 연극표를 예매해 놓는 등 소소한 선물로 그녀를 감동시켰다. 이런 세심함에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열렸다. 한 달 후 그들은 처음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민주는 부드럽고 섬세한 연인이었고 서연은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다. 당신은 정말 최고야.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다. 이런 여자는 처음 만나봐.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주말마다 함께 보냈고 서로의 집에서 자는 날이 잦아졌다. 서연은 민준을 부모님께 소개했다. 부모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특히 아버지는 예비 사위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점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의 가족을 만날 차례가 되자 민주는 조금 긴장했다.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우신 분이야. 내 여자친구들이랑 잘 지낸 적이 별로 없어. 그가 미리 귀띔했다. 걱정 마. 난 어른들한테 잘하는 편이야. 서연이 그를 안심시켰다. 민준의 가족은 도시 외곽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최미숙 여사는 화려한 화장에 주황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한 당당한 여성이었다. 집안은 구식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수많은 장식품으로 나름의 호화로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래, 네가 내 아들 마음을 훔친 그 아가씨구나. 최 여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회계사라고 했지. 돈은 잘 벌겠네. 엄마, 민준이 그녀를 말렸다. 저녁 내내 최 여사는 돈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았다. 조카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치과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새 냉장고를 사는데 얼마를 썼는지 등. 서연은 예의를 지키려 애썼지만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엔 불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신경 쓰지 마. 아파트에서 나오자 민준이 말했다. 엄마는 그냥 돈 걱정이 많으실 뿐이야. 세상살이가 팍팍하잖아. 그래도 널 마음에 들어 하셨어. 정말이야. 얼마 후 서연은 민준의 여동생 유리와도 만났다. 그녀는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서연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오빠가 드디어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왔네. 유리가 말했다. 전 여자친구는 속물이었거든. 반년쯤 지나자 민주는 거의 서연의 집에서 살다시피 했고 결국 서연이 짐을 좀 옮겨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가 그녀를 껴안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너랑 같이 잠들고 같이 눈 뜨는 게 좋은걸. 서연이 답했다. 민주는 옷가지 몇 상자와 게임기, 좋아하는 책들을 옮겨왔다. 동거 생활은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옷장 절반을 그에게 내주었고
욕실에도 그의 면도 용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민주는 장을 보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집안일을 도왔고 가끔 자신의 필살 요리인 베이컨 치즈 파스타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유일한 갈등의 씨앗은 돈 문제였다. 서연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는 공동 생활비 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리 각자 매달 50만 원씩 공동 통장에 넣는 건 어때? 휴가나 큰 지출, 비상금을 위한 돈으로 쓰는 거야. 민주는 그 제안을 탐탁지 않아 했다. 난 그런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절약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어렵지 않아. 서연이 미소 지었다. 내가 쓰는 간단한 가계부 보여줄게. 수입이랑 지출만 기록하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어디서 아낄 수 있는지 바로 보여. 그거 완전 일이잖아. 민준이 얼굴을 찌푸렸다. 나도 하루 종일 숫자랑 씨름하는데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면 안 될까? 서연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혼자서라도 꾸준히 예산을 관리하고 저축을 계속했다. 8개월 후 민준이 청혼했다. 주말에 호숫가 펜션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다. 저녁에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노을을 감상하고 있을 때 민준이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꺼냈다. 서연아,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매일 아침 네 옆에서 눈 뜨고 싶어. 같이 늙어가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는 석양빛에 반짝였다. 크진 않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였다. 응.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간단히 대답했다. 그들은 성대한 결혼식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서연은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조촐한 식을 올리고 결혼식 비용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고 제안했다. 엄마가 서운해하실 텐데.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리무진에, 호텔에 멋진 드레스까지 꿈꾸셨거든. 이건 우리 결혼식이잖아. 서연이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난 그 돈을 우리 미래에 투자하고 싶어. 더 큰 집을 사기 위한 계약금이라든지. 너 이미 집 있잖아. 응. 하지만 몇 년 뒤에 아이가 생기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미리 계획해야지. 민주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결혼식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약 30명의 하객만 초대해 열렸다. 최 여사는 서연이 꼭 전통적인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한다고 고집했고, 서연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하며 한 발 물러섰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떠나 5성급 호텔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냈다. 서연은 평소엔 절약 정신이 투철한 민준이 휴가지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가장 비싼 칵테일을 주문했고 스탠다드룸보다 30%나 비쌌지만 바다 전망 스위트룸을 고집했으며 유료 관광 상품은 모조리 예약했다. 내가 매일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서연이 좀 더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나맥놀랐대. 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네가 이 신혼여행을 평생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공식적으로 서연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두 번째 아파트는 계속해서 세를 주었다. 결혼 초기 몇 달은 가구를 새로 들이고 주방 가전을 바꾸는 등 소소한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첫 번째 경고음이 울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는 업무 회의와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다. 서연은 그를 믿었지만 남편이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독 예민하고 짜증을 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넌 왜 그렇게 돈 아끼는 것만 생각해? 어느 날 서연이 새 게임기 사는 것을 조금 미루자고 제안했을 때 그가 쏘아붙였다. 우리 둘 다 잘 버는데 이 정도는 즐기면서 살아도 되잖아. 절약이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의 문제야. 서연이 반박했다.
우리 두 번째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잖아. 그리고 비상금도 항상 준비해둬야 하고. 비상금.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무슨 90년대에 사는 줄 알아. 무슨 일 생기면 부모님께 도움 청하면 되지. 그 말에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내 부모님 말이야. 어머님은 환갑이시고 연금으로 생활하시잖아. 동생 유리는 자기 앞가림도 겨우 하고 무슨 도움을, 왜 그렇게 우리 가족을 부정적으로만 봐. 민준이 발끈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거야. 서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말다툼은 반복되었다. 민주는 서연이 돈을 너무 꽉 쥐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남편이 왜 예산 계획의 중요성을 모르는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다. 최 여사는 비싼 명품관에서 샀다고 자랑하는 새 옷과 그에 어울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그들을 맞았다. 서연은 말없이 민준과 눈을 마주쳤다. 최 여사의 연금은 넉넉지 않았고 다른 수입원도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떠날 준비를 할 때 어머니는 민준을 옆으로 불렀다. 대화는 조용했지만 서연은 대출, 몇 달만, 도와줘 같은 단어들을 얼핏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말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야 그는 고백했다. 엄마가 돈이 필요하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대출 받으셨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나 봐. 얼마?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500만 원. 민준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갚으실 거야. 지금 당장 자금이 막히신 것뿐이야. 민준아, 서연은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다. 어머님은 연금 생활자셔. 그 돈을 어떻게 갚으실 계획이래. 유리가 좀 돕고 나도 도우면 되지. 그가 마침내 아내를 바라봤다. 우리 엄마잖아. 이해해.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500만 원은 큰 돈이야.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어머님과 재정적 책임감에 대해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뜻이야? 민준이 얼굴을 굳혔다.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특히 어머님 연세에는 더더욱. 서연이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에이, 요즘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민준이 손을 내저었다. 일단 이번만 도와드리면 다음부턴 알아서 하시겠지. 서연은 마지못해 돕는데 동의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의 씀씀이를 더 유심히 살피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비싼 술, 명품 옷, 최신 기기 등 불필요한 곳에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공동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은 불규칙했고 약속한 금액보다 적었다. 우리 지출 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게 어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그 비싼 헬스장 회원권은 그만두는 거지. 우리 아파트 단지 헬스장은 3분의 1 가격이잖아. 뭐야, 그 쪼잔한 소리는. 민준이 발끈했다. 나도 제대로 된 헬스장에서 운동할 만큼은 벌어. 누가 공룡시대 운동기구 있는 지하에서 운동하고 싶어 해? 쪼잔한 게 아니라. 서연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합리적인 재정 관리의 문제라고. 우리는 내 허젤기에 저축하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 내 허젤기?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작년에 네가 산 그 차는 허젤기 아니야. 난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를 샀고 전부 내 개인 돈으로 샀어.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나간 게 아니라고. 서연이 맞받아쳤다. 내 월급을 거의 다 털어넣은 그 아이폰이랑은 다르지. 싸움은 민준이 문을 박차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나가버리는 것으로 끝났다. 그는 술에 취해 늦게 돌아왔다. 아침에 그는 사과하며 공동 예산에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몇 주간
그들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곧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여동생 유리가 차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계속 돈을 모으긴 했는데 조금 모자란데 민준이 설명했다. 새로 옮긴 직장이 집에서 멀어서 차가 꼭 필요하다더라고. 그럼 자동차 할부로 사면 되잖아. 아니면 돈을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던가. 서연이 물었다. 할부 이자가 엄청나잖아. 그리고 기다릴 수가 없대. 다음 주부터 출근이거든. 이번에는 서연이 더 단호했다. 미안하지만 우린 얼마 전에 어머님을 도와드렸어. 유리를 돕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더 적은 금액으로 해야 해.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라고 해. 나 이미 약속했는데. 민준이 당황하며 고백했다. 뭐라고? 서연은 제 귀를 의심했다. 나랑 상의도 없이. 내가 반대할 줄 몰랐어. 넌 항상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잖아. 그가 변명하려 했다. 서로 돕는다는 게 내 가족이 무분별한 재정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가 돈을 대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서연이 소리쳤다. 그리고 큰 지출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함께 내려야 하는 거고 오랜 실랑이 끝에 그들은 유리가 요청한 금액의 일부를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빌려주기로 합의했다. 유리는 매달 30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세 번째 달 이후로는 예상치 못한 사정을 핑계로 상환을 중단했다. 이런 상황은 지겹도록 반복되었다. 시어머니가 휴가 비용을 보태달라고 하거나 시누이가 치과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식이었다. 민주는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매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약속했다. 서연은 민준과 결혼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점점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남편의 재정적 무책임과 그의 가족들의 끊임없는 요구는 그들의 관계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서연이 민준이 자신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다. 최근 여행 사진을 찾다가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대출 명세서를 보게 된 것이다. 5천만 원? 그녀가 그에게 증거를 내밀며 소리쳤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하려고 했어. 민준이 변명했다. 그냥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었을 뿐이야. 적절한 타이밍. 내 등 뒤에서 대출 받은 걸 고백할 타이밍 말이야. 대체 그 돈 다 어디에 썼어? 민주는 그 돈이 어머니와 여동생의 빚을 갚고 자신을 위한 새 전자제품을 사는데 쓰였다고 실토했다. 넌 우리 가족 일이라면 항상 그렇게 인색하더라.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인색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서연이 반박했다. 네 어머니는 명품을 사고 휴양지로 여행을 다니시면서 분수에 맞지 않게 살고 계셔. 그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 관리 능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네.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 이제 우리 돈으로 자신을 위해 사실 차례라는 거야. 서연이 비꼬듯 물었다. 싸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결혼 후 처음으로 그들은 각방을 썼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우리 재정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자. 우리 목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내 가족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계산하고 더 이상 비밀 대출은 없는 거야. 민주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서연은 이것이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후 몇 달간 젊은 부부의 삶은 냉전 기간이라 할 만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비교적 평온해 보였다. 서연과 민주는 출근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가끔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변했다. 예전 같은 가벼움은 사라지고
마치 서로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듯한 경계심이 생겼다. 서연은 계속해서 가계부를 썼지만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았다. 민주는 생활비를 불규칙하게 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핑계로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내는 일이 잦았다. 나머지는 그가 또다시 약속한 금액의 절반만 내밀었을 때 서연이 물었다. 겨울 다가와서 차 타이어 바꿔야 했어.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그 얘기 일주일 전에 했잖아.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고.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마침 할인하길래 놓칠 수가 없었어.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런 일은 점점 잦아졌다. 민주는 쓰던 이어폰이 고장났다며 비싼 새 이어폰을 사거나 회사에서 잘 보여야 한다며 새 재킷을 샀다. 그럴수록 공동 통장은 비어갔다. 문제를 제기하려는 서연의 시도는 무시당하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회식이라는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남편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었다. 서연은 다른 불안한 신호들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와 통화할 때면 자리를 피했고 통화 후에는 신경질적이고 산만해졌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대화의 일부를 엿들었다. 네, 엄마. 알아요. 아니, 서연이는 동의 안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런 통화가 끝나면 민주는 보통 유난히 다정해졌다. 꽃을 사오거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자고 제안하거나 집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보내자고 했다. 서연은 이런 행동들을 고맙게 여겼지만 무언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의심은 어느 날 저녁 사실로 확인되었다. 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근데 생각해봤는데 우리 월세 주는 아파트 하나 있잖아. 그거 파는 건 어때? 요즘 부동산 가격도 괜찮고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면 더 이익일 텐데. 서연은 놀라 남편을 쳐다봤다. 판다고? 왜? 거기서 대출금 갚을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데 7년만 지나면 완전히 우리 거가 될 거고 더 수익성 좋은 투자를 찾을 수 있잖아. 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예를 들면 주식이나 아니면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무슨 사업?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알아보고 있어. 민준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다니 이상하네. 보통 재무계획 이야기는 내가 꺼내잖아. 서연이 지적했다.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 서연은 더 이상 그 주제를 이어가지 않았지만 내면의 불안감은 커졌다. 그녀는 남편이 갑자기 자신의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그의 가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의 추측은 일주일 후 최 여사가 갑자기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확신으로 바뀌었다. 민준의 어머니 집에는 화려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샐러드, 오븐 구이 통닭, 비싼 양주 한 병. 유리도 와 있었다. 얘들아, 너희에게 엄청난 소식이 있단다. 최 여사가 자네 양주를 따르며 선언했다.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찾았어. 작지만 아주 아늑한 정원이랑 바비큐 시설까지 있는 교외의 전원주택이야. 축하드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그건 아직 논의 중이란다. 여자가 애매하게 대답했다. 대출을 좀 받고 다른 방법도 좀 찾아보고. 서연은 민준과 유리가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방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녀가 집요하게 물었다. 오빠가 도와주기로 했어. 유리가 끼어들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집 얼마인데요? 서연은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겨우 5억이야. 그녀는 마치 푼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을 내저었다. 요즘 시세에 이만한 집이면 거저나 마찬가지지.
서연은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이제야 민준이 왜 아파트 매각 이야기를 꺼냈는지 분명해졌다. 그럼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녀가 물었다. 아, 그건 우리 유리 줘야지. 최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얘도 이제 자기 집이 있어야 할 나이잖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단둘이 남게 되자 그녀가 물었다. 그래서 내 아파트를 팔자고 했던 거구나. 내 어머니 집 사는데 돈 대주려고. 우리 아파트지. 민준이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우린 가족이잖아. 그리고 그래. 엄마가 꿈을 이루시는 걸 돕고 싶었어. 그게 뭐가 나쁜데? 뭐가 나쁘냐고. 서연은 제 귀를 의심했다. 넌 내가 내 돈으로 산 아파트를 팔아서 네 어머니가 집을 사게 하고 그 어머니 집은 네 여동생한테 주자고 제안하는 거야. 그럼 이 계획에서 우리는 뭘 얻는데? 우리는 가족을 돕는 거지. 민준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가까운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몰라. 가까운 사람도 분별 있게 도와야지. 서연이 반박했다. 이건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돈 갖다 바치는 거야. 내 어머니는 우리 돈으로 집을 사고 내 여동생은 공짜로 아파트를 얻고 우리는 우리에게 추가 수입을 가져다 주거나 자산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집을 잃게 되는 거고. 넌 항상 그렇게 짠순이였어. 민준이 쏘아붙였다. 항상 푼돈까지 세어가면서 마치 내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짠순이가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서연은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난 두 아파트 모두 내 힘으로 벌어서 샀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힘들게 번 걸 함부로 날려버릴 생각 없어. 그날 밤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에 차 각방으로 흩어졌다. 다음 날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고 서연도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재정 상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몇 주 후 공동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중 그녀는 거의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돈은 최 여사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대면은 피할 수 없었다. 민준이 퇴근하자 서연은 거래 내역서를 들고 그를 맞았다. 이게 뭐야? 그녀가 서류를 내밀며 물었다. 민주는 얼굴이 하얘졌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엄마가 집 계약금을 내셨어. 급하게 필요하셨는데 넌 어차피 동의 안 할 거였잖아. 그러니까 넌 우리 공동 자금을 그냥 가져다가 네 엄마한테 줬다는 거네.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건 그냥 계약금일 뿐이야. 민준이 변명하려 했다. 엄마가 지금 아파트 파시면 돌려주실 거야. 판다고? 유리가 살게 할 거라며. 계획이 바뀌었어. 민준이 자신 없게 대답했다. 유리는 새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되고 애초에 내 어머니는 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데 그럴 돈도 없으시면서. 서연이 계속 따졌다. 생길 거야. 민준이 완강하게 말했다. 아파트 팔고 우리가 좀 보태고 우리.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준아, 난 내 어머니 집에 투자할 생각 없어. 우리는 우리만의 계획과 목표가 있어. 우리는 일하고 대출금 갚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고. 그런데 넌 이 모든 걸 분수 모르고 사는 늙은 여자의 변덕 때문에 날려버리고 싶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민준이 소리쳤다. 엄마는 평생 우리 남매를 위해 모든 걸 바치셨어.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실 기회가 생겼는데 네가 그걸 막겠다고? 내가 뭘 막아? 서연도 참지 못했다. 네가 엄마를 돕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차를 팔든 대출을 받든. 하지만
우리 공동 자금은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내 혼전 재산에 넘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아, 그렇게 나와.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재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내 것이고 내가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갑자기 우리 돈 문제가 되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 너도 알잖아. 서연은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다. 난 항상 공동 생활비에 내 몫을 정직하게 냈어. 인색하게 군 적 없어. 하지만 네 가족의 끝없는 요구. 민준이 그녀의 말을 비꼬았다. 가족을 돕는 일이겠지. 우리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들이지. 서연이 명확히 했다. 민준아, 제발 우리가 지금 모든 저축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중 누가 직장을 잃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야. 빌리면 되지. 민준이 손을 내저었다. 누구한테? 빚더미에 앉은 내 어머니? 아니면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는 어머니를 돕는 것이 아들의 의무라고 주장했고 서연은 그 도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자신들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최 여사가 그들의 집에 나타났다. 그녀는 단단히 준비하고 온 듯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장까지 한 상태였다. 서연아, 얘야. 그녀가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민준이한테 어젯밤 너희가 다진다고 들었다. 내가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왔어. 네, 어머님. 서연은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말씀하세요. 얘야, 이 집은 그냥 늙은이의 변덕이 아니란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비싼 치마에 주름을 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 상상해 보렴. 여름이면 너랑 민준이가 와서 바비큐도 하고 자연 속에서 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생기고 정말 멋지지 않니? 솔깃하게 들리네요. 서연이 동의했다. 하지만 형편에 맞게 좀 더 저렴한 시골집을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2억대에도 괜찮은 매물이 많던데요. 그런 데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편의시설은 말할 것도 없잖니. 최 여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 본 집은 도시 아파트처럼 모든 게 갖춰져 있으면서 정원까지 딸려 있단다. 위치도 좋아서 차로 30분이면 되고. 그래도 5억은 정말 큰 돈이에요. 서연이 지적했다. 그 돈을 다 마련하실 수 있겠어요? 내 아파트가 한 3억 정도 하니까. 그럼 2억만 더 있으면 돼. 민준이가 너희 월세 주는 아파트 있다면서. 그거 팔면 되지 않겠니? 그건 그냥 투자용이잖아. 가족이 살 집이랑은 다르지.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어머님, 그 아파트도 저와 민준이의 미래 자산 중 일부예요. 안정적인 수입원이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살 집이 될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모든 걸 바친 엄마를 돕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연이 동의했다. 저도 합리적인 선에서의 도움은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파트를 파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대화는 불쾌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최 여사는 눈물 섞인 호소에서 은근한 협박과 감정 조종으로 넘어갔다. 너 때문에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니?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네가 변했대. 널 못 알아보겠다고 하더라.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다면서. 흥미롭네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변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우리 둘 다 재정적 책임감과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순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넌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
최 여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요. 저는 저와 민준이, 우리 가족의 장기적인 안정이 순간적인 변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지만 서연은 자신의 입장을 지켜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었다. 대화 내용을 알게 된 민주는 또다시 아내를 비난하며 소동을 벌였다. 그의 어머니에게 무례하고 냉정하게 굴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민주는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때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늦은 밤에 귀가했다. 서연은 일에 몰두하며 집안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또다시 외박을 하자 서연은 그들의 결혼 생활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지만 재정과 가족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이 극과 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달리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좋아하는 빵집의 커피와 크루아상을 사들고 연애초처럼 다정하고 세심하게 굴었다. 어제는 미안해. 그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동료들이랑 마시다 보니 과음했어. 그런 꼴로 집에 들어오기 싫었어. 서연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마음속 경계는 풀지 않았다. 남편의 이런 급격한 기분 변화는 보통 새로운 금전적 문제를 예고하는 전조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우려는 며칠 후 현실이 되었다. 민주는 샴페인 한 병과 고급 초콜릿 상자를 들고 퇴근했다. 엄청난 소식이 있어. 그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선언했다. 엄마, 집담보대출 승인받으셨어. 정말요? 그 연세에 그 수입으로요? 서연은 놀랐다. 정확히는 엄마 혼자는 아니고. 민준이 말을 흐렸다. 내가 공동 채무자로 들어갔어. 그리고 엄마 아파트 파는 돈을 계약금으로 내서 대출 원금이 70% 정도로 줄었어. 매달 내는 금액은 아주 적어서 엄마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야. 공동 채무자라고?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만약 어머님이 돈을 못 내시면 네가 다 갚아야 해. 너도 못 갚으면 은행은 집을 압류할 거고 내 신용기록은 망가질 거야. 나중에 우리가 대출 받아야 할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민준이 손을 내저었다. 다 계획이 있어. 나랑 유리가 필요하면 엄마 도와드릴 거야. 중요한 건 내 도움 없이도 집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 내가 원하던 대로. 서연은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하지만 불안감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씀씀이를 잘 알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녀의 최악의 예감은 불과 3개월 만에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도시의 아파트를 팔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 유리는 이전 계획과는 달리 엄마가 집 꾸미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월세방을 얻어나갔다. 민주는 주말마다 교회로 가서 어머니의 집수리를 돕느라 거의 모든 주말과 상당 부분의 생활비를 썼다. 이게 언제 끝나? 서연은 또다시 주말을 혼자 보낸 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우린 거의 얼굴도 못 보잖아. 넌 항상 회사 아니면 엄마 집에 있고. 조금만 참아줘. 민준이 부탁했다. 몇 달만 더 하면 큰 공사는 끝나. 그 다음부터는 쉬러 가는 일만 있을 거야. 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서연이 슬프게 말했다. 네가 없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넌 네 어머니가 사실 집에 우리 공동 자금을 쓰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계획, 이 집 인테리어, 휴가 계획,
전부 다 무기한 연기됐잖아. 우리 살 집 있고 직장 있잖아. 뭐가 더 필요해? 민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좀 참을 수도 있는 거 아냐? 서연은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가족은 무엇보다도 그녀와 민준, 그들의 행복과 미래였다. 민준에게 가족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고 아내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긴장감은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유난히 흥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극에 달했다. 그는 아파트 안을 서성이며 무언가 중얼거렸고 서연의 눈을 피했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해. 민준이 마침내 멈춰서서 아내를 바라봤다. 엄마가 은행이랑 문제가 생겼어. 서류상 무슨 착오가 있었다는데 은행에서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대. 안 그러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하고. 얼마인데? 서연은 이 대화의 결말이 정해져 있음을 직감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2억.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한테 그런 돈 없어. 나도 없고 우리 저축은 새 발에 피고. 그리고 서연은 다음에 들을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생각해 봤는데 내 아파트, 아니 우리 두 번째 아파트를 파는 건 어떨까? 민주는 마치 누가 말을 끊을까봐 두렵다는 듯이 빠르게 말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서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돈 일부로 엄마 대출금 갚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두거나 투자하면 되잖아.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머릿속에는 수십 개의 질문이 맴돌았다. 왜 은행이 갑자기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걸까? 서류상의 착오는 또 무엇인가? 대출을 재조정하거나 분할 상환을 협의할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답을 모르거나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었다. 안 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아파트 안 팔아. 그건 내 혼전 재산이고 내 개인적인 비상금이야. 내 어머니가 스스로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쓸 생각 없어.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아,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 엄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길거리에 나앉지 않아. 서연이 차분하게 반박했다. 어머니에겐 네가 있고 유리가 있잖아. 아파트를 임대할 수도 있고 그게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거야. 우리 엄마더러 월세방에 살라는 거야? 민주는 격분했다. 평생 자기 집을 꿈꿔오신 분한테 내 어머니께 분수에 맞게 사시라고 제안하는 거야. 서연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사놓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면 안 되지. 그들은 밤늦게까지 다퉜다. 민주는 회유와 협박, 약속과 비난을 오갔다. 서연은 확고했다. 그녀는 만약 지금 양보하면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시어머니의 어떤 변덕이든 그들의 가게 예산에서 지불될 것이었다. 마침내 민주는 포기했다. 아니, 포기한 척했다. 그는 냉정하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거실 소파로 가서 잠을 청했다. 서연은 침실에 남았지만 한참 동안 잠들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서 양보하는 것은 자존심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아침에 민주는 이미 집에 없었다. 인사도 없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것이었다. 서연도 회사로 향하며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생각은 계속 어젯밤의 대화로 돌아갔다. 몇 번이나 민준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매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킨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었다.
점심시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연아, 얘야. 최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첨하는 듯했다. 민준이한테 너희 대화 내용 들었다. 나도 다 이해해. 정말이야. 내 아파트고 내 돈이지. 하지만 내 입장도 좀 이해해 주렴. 난 늙은이고 평생 정원이 있는 나만의 공간을 꿈꿔왔단다.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진정하세요.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신 어머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책임을 지셨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고 계세요. 하지만 민준이는 내 아들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네가 아들이 엄마 돕는 걸 막는 거니? 저는 아무것도 막지 않아요. 서연이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민준 씨가 자기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그의 자유예요. 하지만 제 혼전 재산은 제 개인 소유이고 그걸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화는 그런 식으로 10분가량 더 이어졌다. 최 여사는 애원에서 비난으로, 눈물에서 협박으로 태도를 바꿨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시어머니는 민준이가 알아서 할 것, 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 통화 후에는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서연은 초과 근무 시간을 대신해 조퇴하고 집으로 향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어쩌면 친구에게 전화해 털어놓고 싶었다. 집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샤워를 하고 차를 우려내 소파에 노트북을 들고 앉았다. 그녀는 가계부 파일을 열고 자신의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려 했다. 숫자는 암담했다. 그들의 저축은 민준의 친척들에게 빌려준 돈과 그의 무분별한 지출 때문에 지난 몇 달간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현관문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민준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다. 무거운 발걸음과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로 보아 기분이 좋지 않은 듯했다. 벌써 왔네? 아내를 본 그가 놀라 물었다. 오늘 7시까지 아니었어? 조퇴했어. 서연이 노트북을 덮으며 짧게 대답했다. 너도 일찍 왔네. 민주는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맥주병을 꺼냈다더니 병째로 면모금 들이켰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다. 그는 보통 주말에만, 그것도 잔에 따라서 맥주를 마셨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말없이 맥주를 다 마시고 병을 버린 뒤 냉장고에서 두 번째 병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그가 대답 대신 물었다. 응.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 인정했다. 얘기 나눴어. 그리고 당연히 거절했겠지. 그건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다. 우리 이미 얘기 끝난 문제잖아. 서연은 끝없는 챈비우스의 띠 같은 대화에 지쳐가기 시작했다. 난 내 엄마 재정 문제 해결하자고 내 아파트 팔 생각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 다른 방법은 없어.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다 해봤어. 은행은 절대 안 봐주고 상환 유예도 안 된대. 대출 갈아타기는 말도 꺼내지 말래. 다 내 고집 때문이야. 네가 처음부터 아파트 팔겠다고 했으면 우린 벌써 문제 해결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내 고집 탓이라고. 서연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대출금 못 갚을 거면서 받은 건 내 엄마야. 나랑 상의도 없이 공동 채무자가 된 건 너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했잖아. 근데 너희 둘 다 내 말 안 들었잖아. 민주는 두 번째 병을 비우고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있잖아. 그의 눈이 흉흉하게 빛났다. 내 설교 듣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내가 경고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넌 항상 그렇게 잘났고 똑똑하고
근데 사실은 그냥 어려운 사람 돕기 싫어하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여자일 뿐이야. 너 취했어. 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술 깨면 다시 얘기하자. 그녀는 부엌을 나가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 지금 얘기해.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내가 결정했어. 우리 그 아파트 팔 거야.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절반은 남편인 내 몫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내가 변호사한테 상담해 봤는데 대출금 대부분을 결혼 전에 갚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히 내 소유야. 아, 변호사 상담까지 하셨겠다. 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다. 그러니까 나 버릴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거네?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거지. 서연이 그의 말을 정정했다. 그리고 난 항상 내 것을 지켜왔어. 지금도 물러설 생각 없고. 두고 보자. 민준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나 내일 쉬는 날이니까 등기소 가서 내 아파트 서류 떼고 매매 위임장 만들 거야. 그게 모두를 위해 편할 테니까. 그렇게는 안 될걸.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류는 은행 대여금고에 있고 난 어떤 위임장에도 서명할 생각 없어. 민주는 그녀를 노려봤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맹세컨대 넌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쾌히 돌아서서 재킷을 집어들고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가며 문을 쾅 닫았다. 서연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다. 이런 민주는 처음이었다. 공격적이고 거칠고 거의 통제불능 상태. 두려웠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 집으로 와. 수진이 제안했다. 지금 혼자 있는 건 위험해. 그 사람 술 더 마시고 더 공격적으로 변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 고맙지만 그냥 집에 있을게.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자기를 무서워한다거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할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 괜찮을 거야. 그냥 화 좀 풀고 진정되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들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심각한 관계의 위기처럼 보였다. 어쩌면 그들의 결혼은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민주는 그날 밤에도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받지 않았다. 서연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 집안 문제로 되돌아왔다. 결국 그녀는 하루 더 휴가를 내고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서연이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 민준이 마침내 나타났다. 그는 술에 취하지는 않았지만 지쳐 보였고 눈에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얘기 좀 하자. 그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그래. 서연은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다. 듣고 있어. 민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무릎에 손을 얹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연아, 우리 엄마가 집 사려고 5억을 대출받았어. 이제 내 아파트 팔아야겠다. 그래야 빚을 갚지. 어디서 말대꾸야? 이빨 다 부서지고 싶어? 남편은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씩 웃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멍청하긴 뭘 기대한 거야? 내가 순순히 내 아파트를 팔아서 네 어머니 빚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는 집도 사고 원래 살던 아파트는 동생한테 줬단 말이야. 혼자서는 절대 대출금 못 갚아. 민주는 절박한 희망을 담아 그녀를 바라봤다. 알바 아니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난 아무것도 갚을 생각 없어.
그리고 감히 나한테 협박을 해. 이 한심한 인간아? 이 여자가. 민준이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두 사람 모두를 놀라게 했다. 꾸준히 합기도를 연마해 온 서연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가볍게 남편의 팔을 잡아채 공격 경로에서 벗어난 뒤 그의 힘과 관성을 이용해 관절기를 걸었다. 민주는 바닥에 고꾸라져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너 뭐 하는 거야? 그가 헐떡였다. 정당방위. 서연은 자세를 늦추지 않고 대답했다. 이제 잘 들어. 내가 놔주면 넌 조용히 내 짐 챙겨서 나갈 거야. 다시 덤비려고 하면 경찰 부를 거고 경찰은 내 말을 믿을 거야. 널 믿는 게 아니라. 그녀는 천천히 그의 팔을 놓고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민주는 손목을 문지르며 일어나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아내를 노려봤다. 너 완전히 돌았구나. 아니, 그냥 나 자신과 내 재산을 지키는 것뿐이야. 서연이 팔짱을 꼈다. 30분 줄게.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민준이 반박했다. 난 내 남편이고 우리 같이 살았잖아. 이 집은 내 소유야. 임대차 계약서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서연은 단호했다. 그리고 네가 날 치려고 한 이상 널 내쫓을 권리가 나한테 있어. 민주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아내의 눈에 서린 결심을 보고는 생각을 바꿨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자신의 물건들을 스포츠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서연은 문간에서 그를 지켜보며 언제든 그의 새로운 공격에 대응할 준비를 했다. 짐을 다 챙긴 민준이 방 한가운데 멈춰섰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경고했다. 난 돌아올 거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야. 아니, 민준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게 끝이야. 넌 선을 넘었어. 난 내일 이혼 서류 접수할 거야. 내가 감히. 그가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감히 하고 말고. 서연이 문을 가리켰다. 이제 나가. 민주는 가방을 움켜쥐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돌아섰지만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잘 가, 민준아. 열쇠는 신발장 위에 두고 가. 그는 열쇠를 바닥에 던지고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문을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마치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가서 와인 한 잔을 따라 소파에 앉았다. 앞으로의 일을 계획해야 했다. 첫째, 자물쇠 교체. 민준이 열쇠를 복사했을 수도 있다. 둘째,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셋째, 경비 아저씨에게 남편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미리 알려두기. 그녀의 생각을 끄는 것은 전화벨 소리였다. 시어머니였다. 서연은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이참에 모든 것을 확실히 해두는 편이 낫다고 결정했다. 여보세요.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최 여사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민준이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왔어. 네가 자기를 쫓아냈다는데. 사실이야. 네, 어머님, 사실이에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시어머니가 경악했다. 우리 민준이는 여자한테 손 한 번 든 적 없는 애야. 네가 분명 과장하는 거겠지.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어머님이 감당하지도 못할 대출을 받으신 무책임한 결정의 뒷수습을 위해 제 아파트를 팔기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감히. 최 여사가 분노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넌 속물이야.
불쌍한 내 아들. 어떻게 너 같은 무정한 여자랑 엮여서. 어머님,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에 대한 어머님의 평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어머님과 아드님께 더 이상 전화나 방문으로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강력히 충고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다. 민준과 그의 여동생 번호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그녀는 열쇠 교체 업체에 전화했다. 다행히 1시간 안에 와주겠다는 곳을 찾았다.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토록 유망해 보였던 결혼은 파국으로 끝났다. 민주는 그녀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상황과 가족의 영향으로 변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그를 내쫓은 결정에 후회는 없었다. 위협과 폭력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다음 며칠은 분주했다.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유언장에서 민준의 이름을 삭제했다. 공동 계좌를 해지하고 자신만 접근할 수 있는 새 계좌를 열었다. 민준은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그의 감정적 조종을 막았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그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난 처음부터 그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수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다정했어.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서연이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날 진심으로 사랑했어. 단지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을 뿐이야. 그에게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최우선이었고 아내는 그들을 위한 추가 자원 같은 거였지. 나에게 가족은 우리 둘,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었는데 이건 근본적인 차이야.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어.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 서연은 유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어머니나 오빠와는 달리 유리의 메시지는 절제되고 거의 사과하는 듯한 어조였다. 언니, 우리 가족이랑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럴 만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엄마와 오빠가 한 행동을 지지하지 않아요. 두 분 다 선을 넘었어요. 만약 법정에서 증인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하면 제가 도울게요. 몸 조심하세요.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저장해 두었다. 이혼 소송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연의 변호사는 노련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사건이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결혼 기간이 짧고 공동 자녀가 없으며 재산 대부분이 혼전 재산이라는 것이었다. 유일한 잠재적 문제는 민준이 그녀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도 법은 서연의 편이었다. 혼전 재산은 결혼 전 소유했던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결혼 전에 대출을 받았고 개인 자금으로 계속 상환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서연이 물었다. 당신들의 경우 가전제품, 가구,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저축이 해당되겠네요. 하지만 당신 말로는 특별한 저축은 없었고 대부분의 고가품은 결혼 전에 구입했다고요. 네,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서연이 확인했다. 그렇다면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물론 남편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민주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단순히 이혼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파트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절반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그럴 권리가 없잖아요. 서연이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분개했다. 아파트는 결혼 전에 샀고 대출금은 제 개인 계좌에서 나갔어요. 법적으로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소장을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주장이 있네요.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의 대출 상환금 일부가 공동 생활비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자신의 참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공동 경비를 위한 별도 계좌가 있었지만 대출금은 항상 제 개인 계좌에서 납부했어요. 모든 거래 내역이 있어요. 훌륭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이 훨씬 간단해지겠네요. 결혼 기간 동안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그의 주장을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했지만 재판 날짜가 다가올수록 초조해졌다. 법정에서 그녀는 헤어진 후 처음으로 민준을 보았다. 그는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의 옆에는 전 며느리에게 분노의 눈초리를 보내는 최 여사가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서연의 변호사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사실을 제시했다. 아파트들은 결혼 전에 취득되었고 대출금은 서연의 개인 계좌에서 상환되었으며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는 없었다. 모든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이 이를 뒷받침했다. 민준의 변호사는 공격적인 태도로 이 사실들을 반박하려 했다. 그는 민준이 서연의 개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고 그 돈으로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준이 아파트 수리와 인테리어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 이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변호사는 머뭇거렸다. 안타깝게도 현금 거래는 서류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인 진술이 있습니다. 누구죠? 피고의 어머니인 최미숙 씨입니다. 아들이 원고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서연은 간신히 웃음을 참았다.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판사조차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기 힘들어했다. 이후의 심리는 서연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뿐이었다. 민주는 증언에서 횡설수설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날짜를 대지 못했다. 공동재산 분할 문제가 나오자 서연은 관대하게 가구, 가전제품, 식기류 등 형식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물건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는 단지 이 과정을 빨리 끝내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짧은 협의 끝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이혼을 허가하고 아파트 지분에 대한 민준의 주장은 기각하며 공동재산은 서연이 제시한 목록에 따라 분할한다. 법정에서 나오며 서연은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침내 악몽이 끝났다. 그녀는 다시 자유로운 여성이 되었고 자신의 삶과 재산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다. 법원 건물 출구에서 최 여사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이제 만족하니? 그녀가 쉿새거렸다.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우리를 무일푼으로 만들고. 어머님,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드님이 스스로 우리 가족을 망친 겁니다. 저를 위협하고 손을 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요. 저는 누구도 망신시키지 않았어요. 저 자신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하는 대신 이 모든 일에서 어머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님의 무책임함이 빚으로 이어졌고 아드님은 어머님에 대한 과도한 애착 때문에 우리 결혼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민준이는 가족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날 거야. 행운을 빌어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지나쳐 출구로 향했다. 어머님도요. 그 집이랑 빚 문제 잘 해결하시고요. 그녀는 법원 건물을 나와 신선한 봄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오직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서연은 새로운 삶을 꾸리는데 전념했다. 전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버리고 아파트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일에 완전히 몰두했고 결혼 생활 동안 멀어졌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파탄난 결혼에 대해 슬픔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느꼈다. 마치 무거운 문이 등 뒤에서 닫히고 밝은 미래로 향하는 수십 개의 새로운 문이 열린 것 같았다. 지인들을 통해 가끔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어머니 집에서 나와 도시 외곽에 방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다. 최 여사의 집은 결국 은행에 넘어갔고 그녀는 딸의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고 한다. 이혼 후 약 반년이 지났을 때 퇴근하던 서연은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민준이었다. 그는 수척해 보였고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전 아내를 발견하고 물었다. 그녀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멈춰섰다. 무슨 일이야? 사과하고 싶었어. 민주는 땅을 보며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내가 했던 행동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 특히 마지막 날 밤에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져서. 그게 위협과 폭력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 그가 한숨을 쉬었다. 변명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설명하려는 거야. 우리 이혼하고 나서 많은 게 변했어. 엄마는 집을 잃었고 누나는 공과금을 못 낸다고 우리를 쫓아냈어. 모든 게 무너졌어. 안타깝네. 서연은 정말로 동정심을 느꼈지만 죄책감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난 그렇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 분수에 맞지 않게 살고 갚지도 못할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면 안 된다고. 네가 옳았어. 민준이 인정했다. 모든 면에서. 난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뭘 원해? 민준아?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모르겠어. 솔직히. 그가 고백했다. 용서. 아니면 두 번째 기회일지도. 용서할게.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는 없어.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넌 날 너무 실망시켰어.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야. 몇 년을 고통받는 것보다 지금 이걸 깨닫는 게 더 나아. 민주는 마치 그런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했어. 난 후회하고 있다고. 그리고 좋았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 고마웠어. 나도 고마웠어.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려움 잘 이겨내고 내 길을 찾길 바라.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고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 그녀는 민준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 만남은 그들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는 실패한 결혼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붓질이 되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서연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교우 관계를 넓혔으며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사진 강좌에도 등록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웠다. 이혼 1년 후 공원에서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건축가인 지훈을 만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개인적인 경계와
재정적 독립을 존중하며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아파트 2채, 차 1대, 그리고 주말에 가끔 작업하는 작은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걸 부모님 도움이나 대출 없이 제 힘으로 이뤘어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도 제 성취가 자랑스러워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아파트 2채, 차 1대, 안정적인 직업. 모두 올바른 재무계획과 원칙 덕분이죠. 굉장하네요. 지훈이 진심으로 감탄했다. 재정에 대해 이렇게 책임감 있는 여성을 만나는 건 드문 일이에요. 그들의 관계는 갈등 없이 조화롭게 발전했다. 1년 반 후 지훈이 청혼했고 서연은 이번에야말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끼며 승낙했다. 결혼 전에 그들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아마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편이 낫죠. 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첫 결혼의 쓰라린 경험은 가장 밝은 감정조차도 중요한 문제들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서연이 항상 꿈꿔왔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소박하지만 우아하게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신혼여행으로 그들은 함께 오랫동안 계획했던 유럽 여행을 떠났다. 프라하의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지훈이 불쑥 물었다. 첫 남편과 헤어진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약해지는 순간이라든지.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게도 없어. 낭비된 시간과 실망감은 후회했지만 결정 자체는 후회하지 않아. 그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옳은 결정이었어. 만약 내가 남았다면 내 자신의 일부, 내 가치관과 원칙을 포기해야만 했을 거야.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었을 테고. 이해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힘들지만 때로는 꼭 필요한 일이죠. 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나서 기뻐. 서연이 미소 지었다. 결혼 2년 후 서연과 지훈은 교외의 넓은 정원이 딸린 집을 샀다. 그것은 그들의 공동의 꿈이었고 그들은 동등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여 실현했다. 우리의 요새. 지훈이 친구들에게 집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의 공동 성취. 서연이 덧붙였다. 가끔 서연은 자신의 첫 결혼을 떠올렸다. 씁쓸함이나 후회가 아닌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교훈으로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새집 베란다에 앉아 지훈이 정원에서 사과나무 묘목을 심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놓였다고 생각했다.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모든 어려움이 그녀를 지금 이곳으로 그녀의 힘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녀의 가치와 꿈을 공유하는 사람 곁으로 이끌었다. 전화벨이 그녀의 생각의 흐름을 깼다. 친구 수진이었다. 결혼한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알잖아. 나도 결혼 같은 거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어.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깨달았지. 중요한 건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위해 절대 자신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희생하지 않는 거야. 너 정말 어른 다 됐네. 서연이 웃었다. 기억나? 나한테 일 좀 그만하고 즐기라고 잔소리하던 거. 기억나지? 수진도 웃었다. 난 아직도 네가 너무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내 덕분에 나도 결혼 전에 아파트 하나 샀어.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통화가 끝나고 서연은 지훈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내가 당신에게서 가장 감탄하는 점이 뭔지 알아요? 그가 돌아서며 물었다. 뭔데요? 당신의 힘이요.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누구도 당신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죠. 배워야만 했어. 서연이 고백했다. 때로는 고통과 실망을 통해서 그 결과가 더 소중한 거죠. 안드레이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당신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그들의 집, 그들이 함께 만든 정원, 그들이 하루하루 쌓아 올린 삶을 바라보며 서연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어려운 결정도, 고통스러운 경험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과 자기 노력의 가치를 아는 여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이다. 내 것은 내어주지 않는다. 내 독립성도, 내 존엄성도, 내 재산도, 내 원칙도. 그것은 그녀에게서 결혼 생활을 앗아갔지만 진정한 행복과 내일에 대한 확신을 선물한 교훈이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